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한번 상영을 했었죠. 근데 다시 보는데 로고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데 왕관이 이렇게 그 미지양 옆에 딱 씌워져 있는데 저희 이제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잠깐 주접을 좀 떨어보자면 저희 무비건조 시작할 때 왕관을 제작사에서 씌워줬어요. 그래서 이게 무비건조 시작하고 나서 이 영화를 이렇게 수십 년 만에 다시 같이 이렇게 얘기하라는 운명의 계시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연결을 좀 지어보려고 해봤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연결이 안 됩니다. 아니 두 분 이지왕 네. 정말 오랜만에 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 4K로 이번에 리마스터링 돼서 그렇게 좋은 화질로 처음 보시게 된 거를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무 말이나 하네요. 제가 이 작품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뭐랄까 태릉 영화사라는 걸 신경을 쓰고 본 게 아니라 당시 진짜 막 그 뉴욕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돌아온 김용태라고 하는 그 천재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보러 간 거였죠. 보러 간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그 왕창을 연기한 그 조상기 배우가 한국의 짐 캐리 이런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하면서 얼굴 근육 사용이 똑같아요. 네, 좀 재밌는 코미디 영화를 보겠구나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일단은 거의 막 넋이 나가는 채로 이 영화를 그것도 평가를 내리기를 떠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쏟아붓는 영화잖아요. 거기에 막 우리가 되게 좋아했던 뭐 에어플레인이나 통화탄 사나이 같은 그런 GH 사단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부터 조금 더 뭐 보자면 그 페리니 감독의 뭐 달콤한 인생이나 뭐 8과 2분의 1 같은 그런 표현주의까지 담아내면서 진짜 이런 괴작을 다 있나? 뭐 이런 감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독님이 본 거를 뭔가 이렇게 그 연금술사처럼 다 때려 부어서 만든 영화라는 느낌이 그 당시에도 들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당시에는 뭐 한국의 컬트 영화로 미리 소개도 되기도 했었지만 영화 보고 나서는 너무 별론데?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게 96년도에 개봉할 당시에 어떤 홍보 문구를 썼냐면요. 한국 최초의 컬트 영화라는 문구를 썼어요. 원래 홍보를 그렇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컬트 영화는 무엇입니까? 컬트 영화는 무엇이에요? 컬트 영화라는 것은 개봉을 했으나 다수의 관객들에게 사랑하지 못했으나 소수의 관객들에게 열렬하게 오랫동안 지지되다가 갑자기 어떤 뭐라고 하죠? 종교적 반열에 이를 정도의 어떤 인기를 누리게 된 영화들을 저희가 컬트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컬트 영화는 장르가 아니고 선상인데 이 영화를 개봉할 때 한국 최초의 컬트 영화라고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96년부터 20년? 너무 많은가요? 30년인가요? 거의 30년이구나. 근데 30년이 흐르면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판타지 같은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영화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뒤에 DVD로도 구할 수 없었고 비디오로도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이지왕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컬트 영화다. 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 이지왕이라는 영화에 대한 굉장히 이상한 기대치를 계속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4K로 이 영화를 처음으로 이렇게 목도하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간 시대의 어떤 굉장히 괴상한 흔적을 목격하시는 거다. 그런 약간 역사적인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근데 진짜 그 종교적인 현상을 마지막 장면에서 감독님이 신보로 출연을 하셨었어요. 신보로 출연을 해서 굉장히 엄숙하게 끝을 내면서 이 모든 난장판이 뭔가 이 감독의 어떤 색깔, 감독이 말하려고 했는 온갖 비판과 그런 여러 요소들, 영화적인 지식을 자기는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 괴작이 아니라 자기의 굉장한 그 야심이 들어간 작품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끝냈었죠. 근데 진짜 그 당시의 그 당시에 어떤 그 이 영화 접했을 때 그 반응과 지금은 저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워낙 그 96년 이제 이 영화가 나온 그 96년이 굉장히 문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래요? 너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발생하는 해이기도 했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는 이제 그 다 잡지 영화 잡지 출신이기도 한데 95년도에 그 시네21이랑 키노가 창간을 했었고 96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또 이제 그 열려서 한국에서도 이런 뭐 국제 영화제가 열리고 영화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보고 즐기고 또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쌍방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평을 하기도 했지만 비평을 하게 만드는 어떤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가 없었더라면 미지엄 같은 영화는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감독들이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이미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이 뽕짝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빠른 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모든 시스템이나 어떤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영화 만들려면 어쨌든 이제 좀 뭐 프랑스든 아니면 미국이든 여러 이제 여러 파가 나눠졌었죠. 그 공부를 외국에서 하고 와서 영화를 만들고 한국의 그 해외의 어떤 것들을 소개하는 것들 그 기반한 문화로 만드는 영화들이 많았었는데 이 감독님이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 그 오늘 칸 영화제 새벽에 결과 발표 났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랑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같이 이제 각본을 집필하면서 이제 그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야심차게 낸 작품이 미지엄이었었던 거죠. 90년대 중반이 영화적으로 아직 그때는 한국 영화가 방황이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 영화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전 이를테면 쉬리라든지 결혼 이야기 같은 로맨틱 코미디라든지 헐리우드적인 장르 영화들을 한국에서도 이제는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국 영화 모델의 어떤 초석을 갖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90년대 여러분 90년대 영화들을 다시 보시면 그 당시의 대중 영화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황당한 영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를테면 뭐 코미디 코드 같은 것도 엽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에서 이제 막 시작돼서 어떤 B급 정서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태릉 영화사에서 제 생각에는 이 지금 90년대 새로운 관객들이 좋아하는 코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태릉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그 고전적인 클래식한 영화들 말고 우리도 실험을 해보자 라는 굉장히 태릉 영화사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실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 그 이태원 사장님은 미국에서 온 시민 감독이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셨는데 아마 이해를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건 된다. 이러고 10억을 투자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진짜 되게 그 신빙성이 있는데 그렇죠. 이명세 감독님의 개그맨도 이제 태릉 영화사 작품이잖아요. 개그맨을 만들 때도 이태원 사장님이 그걸로 유명해요. 한 장면이나 한 씬만 보고 재밌네 하면은 그냥 그럼 아낌없이 투자 한번 해봐 약간 이렇게 통 크게 쓰시는 분이어가지고 개그맨도 시나리오 전체를 안 봤대요. 아마 시나리오 전체가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미지엄도 좀 그런 굉장한 놈이 나타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9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약간 엉터리 같은 대중 장르 영화들이 지금은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스템이 없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제작사가 시나리오를 열심히 이렇게 골라서 관객들한테 또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걸 결정해서 과학적인 시스템이 이미 한국 영화는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가던 시기지 그런 시스템이 확고한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시내 같은 그런 새로운 제작사들이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태릉 영화사가 아니면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대표가 보고 이거 된다 밀어붙여 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아니거든요. 한국 영화는. 그렇기 때문에 막 90년대 옛날 장르 영화들을 보면서 뭐 이따위로 만들었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
이전에 없던 창의성이 새롭게 발현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키노가 이 영화를 그 해에 베스트로 뽑기도 했었어요. 그때 기자는 아니었었던 건 거죠. 네, 저도 얘기를 합시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작품에 가장 또 주목했던 영화 자체가 키노였죠. 키노였고, 이제 그 제 기억에 이제 같이 일했던 당시 이현우 편집장님이 계신데 이현우 편집장님이 그 전에 스크린 잡지 편집장이기도 하셨어요. 그 네. 당시에 스크린 편집부로 이제 자주 놀러 왔던 서강대 학생 두 명이 바로 이제 한 명이 김용태 그리고 한 명이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님 글도 많이 쓰셨고 스크린에.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오늘 바로 그 박찬욱 감독님이 감독상 받으셨잖아요. 오늘 감독상을 받으셨는데 그 오늘 이제 미지왕을 또 준비하고 있고 자꾸 준비하고 있고 또 상을 타시고 또 예전에 두 분이 서강영화 공동체 멤버들이 하셔서 갑자기 또 여러 가지가 좀 겹쳐지면서 좀 생각이 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뭐 요런 편집장님도 사석에서 드린 얘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총기 있는 학생이었고 글도 되게 잘 쓰고 총기 있는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옛날 말 같아요. 되게 그 세계 영화제에 대한 이해도 깊고 네. 그랬던 친구였다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고 사실은 이제 미지왕을 만든 이후에 이제 제가 기자가 됐으니까 그 뒤로 사무실에 그러니까 키노 사무실에서는 2번 정도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좀 인사도 하고 뭐 차도 마셨던 그런 예, 기억이 있어요. 아, 그때 두 번째로 준비하셨던 작품은 이제 가제로 언더커버. 네. 지금 뭐 그래도 익숙한 뭐 설정이 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언더커버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쓰던 때였는데 언더커버라는 작품을 뭐 준비하시면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됐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키노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 이 작품은 처음에는 이제 그 제목이 최초의 감독이 떠오르신 제목이 떡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떡이요? 떡. 그러니까 그 얘기해도 돼요? 동사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작가에 실린 단어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이 왕창이라고 하는 남자가 결혼식 전날에 이제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 왕창을 중심으로 이 왕창의 어떤 지난 떡의 추억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빼앗는 그런 아니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왕창했다 약간 이런 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엄청 남도 만약 떡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으면 보러 갔을까요? 떡이라는 동명의 영화도 있긴 하죠. 하여튼 이제 그랬는데 이게 너무 좀 제목이 너무 좀 그렇기도 하고 은색창연하다. 동양은 차이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후배 대학생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미지왕 뭐 미친놈 지가 왕자인 줄 알아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면서 네. 왕창 캐릭터가 좀 많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 제목이 결정됐다라고 이게- 되게 고색창이었네. 아니 근데 미친놈 미지왕이라는 말을 진짜 썼어요 90년대. 그러니까 미친놈 지가 왕자인 줄 알아 이게 되게 유행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김삼수 내 이름은 김삼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현빈 그 주연은 굉장히 현빈보다는 그 저기 누구지 김삼수 네 김선아 배우의 그 출세작이기도 하죠. 네, 그때 이제 그 대사가 나오기도 했었고 미지왕이라는 말을 90년대 캠퍼스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근데 진짜 지금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을 해보면 사실 이제 그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 어떤 그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문화적으로 가장 제일 전방에서 소개해주는 건 이제 영화라는 매체였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영상자료 원장님이 되셨죠. 김홍준 원장님도 아마 이제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서 연출을 하시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데 그때 많은 영화인들이 사실 배출이 됐었고 그 기류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소위 영화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네들의 그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교류하고 자기가 본 영화 목록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같이 작업도 하고 이런 기운들이 막 형성이 되고 있었던 시기가 미지왕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친놈 지가 왕자인 줄 알아 하지만 이 영화 감독들이 다 이제 그 앞에 미친놈만 빼고 지가 왕자인 줄 알아 내가 최고의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 선도하는 어떤 그 족적을 남기는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꿈에 부풀어 있던 시기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발생하던 해가 96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96년에 이제 그 상업 영화로는 사실 이제 그 제일 흥행했던 작품들이 뭐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강재규 감독님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은행나무 침대라고 정말 한국 최초의 블록버스터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네, 흥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그 거장이 되신 봉준호 감독, 그리고 이제 지금 빨리 또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 이제 그 컬트하면 또 이분 빼놓을 수 없는 장준환 감독 이런 분들이 단편을 만들면서 막 씨앗 감독으로 성장하던 때가 이때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었던 해예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었던 시기고. 깐느박 감독님의 그 데뷔작이 몇 년도에 나왔죠?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그게 이제 같이 비슷한 결의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영화 보셨죠? 봤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리마스터링 돼가지고 좋은 화질로 네. 봤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해주시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제작자분이 사실 박찬욱 감독이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그 멜로의 스릴러 멜로가 있는데 천장지구처럼 만들어라 라고 해서 후반부를 그냥 사실상 거의 천장지구처럼 만들고 산업해버린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이지왕이라든지 이 90년대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관 출신들이 뭔가 약간 안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어떤 웨이브 안에 박찬욱 감독님의 그 데뷔작도 정말 훌륭하게 포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JSA가 데뷔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 꼭 보십시오. 박찬욱 감독님의 새로운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애가 꾸는 꿈. 주인공이 누구였죠? 가수 이승철 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가 꾸는 꿈을 꾸고 진짜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영화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됐는데 JSA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다면은 영화를 계속 해야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간 케이스고 대부분의 많은 감독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이런 그 영화를 배워오고 꿈꾸는 영화에 좀 접근을 하는 작품들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 작품 다 망해요. 다 망하고 왜냐면 작가적 역량과 꿈이 포부가 들어간 작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만든 작품들이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흥행적으로 대박을 치는 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관객과의 괴리가 굉장히 좀 약간 갭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많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시네필이라는 이름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고 각종 이제 국제 영화제를 통해서 좋은 작품들을 접하고 또 이 영화를 보는 시각이 식견이 좀 넓어진 상태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80년대는 진짜 막 그 뭐 검열의 시대에 정말 뭐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스포츠, 뭐 섹스 이런 영화들만 있다가 한국 영화 방아라고 치부하다가 9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작가색을 펼친 영화들을 보니까 그게 쉽게 막 이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두영 감독 같은 분들도 처음에 이제 그 만들었던 태양 영화에서 만들었던 작품은 장남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되게 좀 약간 작가적인 색깔을 펼쳤기 때문에 전혀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통용될지 몰랐지만 어쨌든 이제 그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이제 그 이두영 감독 도라이나 이제 뽕 같은 작품 시리즈를 만들면서 또 이렇게 재기하고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하는 케이스를 봤는데 많은 감독들이 그런 케이스를 걸어갔죠. 거기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됐던 제작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작 시스템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한국 영화의 이렇게 중추 같은 마디가 된 영화사가 태영 영화사였던 거 당시. 그러니까 태영 영화사 얘기 좀 하자면 저는 이제 홍콩의 이제 골든 하베스트랑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규모에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골든 하베스트도 과거에 이제 이소룡과 성룡의 영화로 굉장히 큰 히트를 치고 아시아를 호령하던 그런 거대 제작사였는데 사실은 90년대 이제 중후반 들면서 홍콩 영화의 이제 인기가 좀 쇠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감각을 좀 끌어내려고 좀 새로운 감독들도 발굴하고 그러던 시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영 영화사에서도 뭐 도라이 이후에 뭐 미지왕이라던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영화에서 거의 최초로 그 크라우드 펀딩을 시켰던 느낌의 그 세븐틴. 세븐틴 잭스키스. 잡기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최초는 아니긴 하지만 아마 제 기억에 이 세븐틴이 그래도 이제 원금을 보장해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1인당 최대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도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좀 이런 몸부림을 치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 고전하베스도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랄까 그 당시에 되게 막 특수 효과를 막 그야말로 좀 때려 부은 막 그런 영화들을 시도하고 하다가 결국엔 이제 고전하베스 한 2002년 정도에 사실상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이제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태원 대표님을 뭐 생각을 몇번 뵌 적이 있긴 하지만 그 되면서 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굉장히 연극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연극을 많이 보시면서 배우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셨고 실제로 이 작품 보면서 제가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뭐 최동 감독이 이제 암살에서 그 김구 역할을 맡으시게 됐던 그 김원파 배우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출연 분량으로 따지면 그 조상이 못지않게 역할에 나오시다는 이 김원파 배우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태원 대표님 직접 발굴하신 배우라고 알고 있거든요. 연극계에 있다가 스크린에 나온 건 이 작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게 데뷔작이시고 그 당시에 이태원 대표님이 연극계에서 눈여겨봤던 배우들 뭐 리스트가 뭐 김홍파 배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파이란에서 보게 되는 뭐 송병호 배우라든가 그리고 여러 작품에서 조연으로 되게 조단역으로 맛깔난 연기를 펼친 그 이상희 배우라고 하는 또 그 남자 배우분 계신데 그런 분들을 되게 이렇게 그 눈여겨보셨고 이 작품에 출연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홍파 배우만 이렇게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저는 다시 보는데 김홍파 배우의 그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애매하고 리즈 시절에 하나 갖다 붙지 마. 보라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이 뭔가 이렇게 기운이 일어날 때는 모든 것들을 새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한 시대의 그 패러다임의 전환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화에 있어서 영화의 이 100년이 넘는 역사 안에서 이제 뭐 유성에서 무성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배우들이 필요한 거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체 그 성격이나 형식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배우들을 찾게 마련인데 이 당시에 배우 오디션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주연 배우가 이 작품이 그 스크린에서 처음 이제 한 작품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크린에서 좀 활동을 하려 했는데 이 데뷔작 때 끌었던 그 관심만큼을 끌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인 배우를 발굴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게 통용됐던 케이스가 몇몇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아시는 뭐 최지우 배우 같은 경우에도 그 이자벨 미스 이자벨 아자니 네 그런 케이스로 배우가 됐었고 이제 태영 영화사에서 그때 이 조승우 배우를 이제 캐스팅으로 그러니까 오디션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그 이태원 사장님도 보시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좀 약간 자랑 같은 걸 하길래 저도 얘기를 하자면 조승우 배우가 그때 이제 오디션 보고 당첨됐을 때 네, 캐스팅 되고 이랬을 때 정말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는 잡지사로 인터뷰를 하러 배우들이 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배우를 인터뷰하러 어딘가로 뭐 이제 정해진 장소로 가는 시대지만 그때는 잡지사에 들어왔었어요. 옛날 사람이었잖아. 한글에 지금 이렇게 있으면 쭉 돌아요. 돌기도 하고 이제 다 그랬어요. 음반사도 다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음반 새로 출시된 이제 실물이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이제 가져와서 담소도 나누면서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입소문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메커니즘이 어쨌든 이제 그래서 조승우 배우를 저도 그때 만나기도 했었었죠. 이제 근데 그런 이제 그 오디션 붐이 일면서 새로운 배우들 전혀 지금까지의 어떤 그 전에 영화에 더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방식의 영화에서는 다른 새로운 신인들을 찾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흐름 안에 있었던 이 캐스팅 라인도 이제 그 미지영의 캐스팅 라인이라고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했어요. 너무 진짜 좋은 이미지를 찾아냈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했던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시영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약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많은데 보시면 그 권풍미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 얼굴이 후반부에 이렇게 화면에 계속 나올 때 아니 이렇게 모던한 그쵸? 아름다움을 가진 배우가 여기에 나왔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예쁘게 스크린샷을 계속 찍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 남겨두고 싶어서. 왜냐하면 사실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맞아요. 그분이 제가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배우 이름이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정상인이라는 얘기인가? 아니야. 그냥 배우 이름이 정상인. 캐릭터 이름이 정상인이고. 그런데 이분은 미지원을 끝으로 영화계를 떨어졌어요. 네. 다시는 연기를 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만약에 미치왕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성공이라도 했거나 혹은 이 배우가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작품이었다면 네. 그래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정말.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제 그 정상인 배우 같은 그 마스크를 지금 볼 때랑은 느낌이 사뭇 다른 것 같아요. 크게 인정하지 않았고 크게 이제 그 배우를 다음 캐스팅으로 이어갈 정도로 못살게 굴면서 같이 작업을 하자고 이 어필하는 제작사나 감독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활동을 하질 않았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미적 기준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통용되는 그 당시는 저도 이제 그 많이 생각을 못하다가 이번에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진짜 무서운 그런 배우. 네. 약간 뭐 사랑은 뭐를 찾고 이런 것처럼 네.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해주시지 않을까. 유튜브로 하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조상규 형은 최근에 그 TV 오리지널 시리즈죠. 그 괴이라고 하는 작품에 스님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뭔가 얘 모습 그대로 계신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반갑게 이제 그 작품 본 기억이 있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제 그 깐느박님의 감독상 수상을 보면서 계속 이제 김용태 감독님을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 예전에도 이제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대학 그 영화 동아리 중에서는 그 서울의 얄라청이 가장 이제 그 배출한 그 감독님들 컸죠. 그리고 거기는 약간 이른바 그 사회파 영화 무슨 그런 느낌이 좀 강했다면, 이때 이제 그 박찬욱, 김용태 그리고 미술관역 동물원이랑 만드셨던 이정현 감독님들 서강영화부 출신인데, 이쪽 그 서강 쪽은 뭔가 좀 히치콕 감독님에 대한 그런 게 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이하고 그 히치콕의 뭐 현기증 좋아하고 그런 건 뭐 워낙 유명한 일이고, 실제로 이 김용태 감독도 굉장히 이제 히치콕을 좋아해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히치콕 현재를 좀 많이 다루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조상기 배우가 그 이렇게 누가 봐도 고무수로 소변을 뿌리는 그 계단 장면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39계단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39계단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어디서 찾으셨을까?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앞선 계단 씬이었네요. 네. 또 이제 히치콕 감독을 좋아해서 약간 오마주 느낌으로 그 히치콕 감독 그 영화 중에 이제 그 해리의 소동 이런 작품이 있으니까 히치콕 감독 영화 중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코믹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작품도 이제 해리라고 하는 남자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나 때문에 해리가 죽었다 뭐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해리의 어떤 죽음의 과정에 이런 것들을 역추적하는 약간 그런 일종의 소동극이나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 약간 그 영화 느낌으로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짰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신 걸 보고, 그 당시 이 작품을 사실 보고 있으면은 아까도 우리가 쭉 나눴지만 그 시네필드를 볼 때는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 정말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렇게 참 파헤치고 싶은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김용태 감독님이 그 당시에 이런 요소들을 다 여기 넣고자 하면서 얼마나 이 작품에 그 자신의 야심을 갈아 넣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지금은 일종의 사실 한국에 컬트 영화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원한의 공동묘지 말고는 뭐 컬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데, 한국은 컬트 현상이라는 별로 없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영화에 있어서는. 근데 이 시간을 보면서 약간 이거는 되게 잘못된 만남인데, 잘못된 만남이 이런 약간 두고두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한 한국 영화의 대작을 만들어내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감독님이 이제 뉴욕에서 돌아오셔서
그 당시 떠오르던 이를테면 신신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나리오를 들고 갔다면 의외로 굉장히 영화 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툴지만 세련된 영화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이 영화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시간을 탄 것처럼 보이는 세월이 너무 타서 낡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은 대부분 그 엉뚱한 세트들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제작비 충당이 힘들어서 이제 태국 영화사에서 이전을 만들었던 뭐 장군의 아들 네. 네, 그런 영화 세트들을 그대로 그냥 재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그런 뭐 세트를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태국 영화사에 있는 예전의 그 세트들을 그냥 이용하면 되게 영화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태국 영화사와 그 감독님의 궁합이 하나도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이 미주왕이라는 영화를 보게 만든 어떤 그런 콜트적인 힘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 그리고 이 톡방에 어떤 걸 올려주셨는데 정상인 배우가 출연하시는 다른 최영 감독님 바이준에 나왔다고 바이준에서 했는데 단역이었어요.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때 이제 그 주연 배우들의 모습은 유지태 김하늘 씨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좀 약간 청춘 이런 멜로 이런 쪽으로 조금 나오시다가 활동을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희 이거 하는 거 알면은 연락이 영상적으로 되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현대 감독님이 영화를 계속 못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마지막 직업은 이제 그 교수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로도 유명했었거든요. 이분이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뮤직비디오 환상 속의 그대를 연출한 이제 그런 것들로 유명했었는데 아마 이제 좀 약간 본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하려고 했던 거기보다는 좀 90년대는 광고나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 영상 연출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 자기의 영향이 펼치는 어떤 것 지금은 이제 단편 영화 같은 걸로 먼저 이제 그 자기 영향을 펼친다면 오히려 이제 그 뮤직비디오나 이제 그 광고 연출 같은 걸로 좀 많이 하기도 했었던 시기였어서 그 환상 속의 그대랑 굉장히 잘 맞는 감독을 만나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일선에서 물러나서 오히려 이제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한 게 좀 저는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계속 연출을 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되게 좋지 않았을까. 시나리오 계속 쓰고 계셨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생각하면 좀. 저는 그냥 살아계셨으면 정말 오늘 이 자리가 훨씬 더 재밌었겠다. 이분을 모시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재밌었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사실은 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픈 채팅방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옮겨주시고 있는데요. 모 잡지 편집장님의 대작 베스트인데 혹시 또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 있으신가요? 누구십니까 이분은? 모 잡지 편집장님 모 잡지. 누구시냐고? 모 잡지 영화협회 신의 21 필름 2.0 키노 스크린 로드쇼 거의 없어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울고 있네요. 아직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뭐 괴작, 망작, 컬트 이런 그 단어들을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 이제 올려주신 리스트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러네요. 마이키브라더스 무슨 괴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까? 플란다스의 궤도. 네. 그래서 힘들죠. 써주시는 거 들어보면 사람들과 왜 괴작이죠? 우리가 이제 컬트라고 하려면 그래도 내가 그 나만이 좋아한다는 느낌을 넘어서서 그 약간은 그래도 어떤 최소한 어떤 집단적인 어떤 열망이랄까 그런 사람 좀 찾기가 쉬워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여기 올려주신 분들 중에 보면 저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작품은 이제 시실리 2km랑 또 무서운 집 같은 작품을 그렇게 좀 그나마 이제 컬트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안타까운 또 감독이기도 하죠. 신정훈 감독님은 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실리 2km와 죽지 않는 인간들을 가만히 있지만 차우도 네. 저는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차우 정말 웃겨요. 여러분 차우 보세요. 본 사람이 없어요. 차우는. 손 드셨어요, 그분이. 근데 진짜 정말 그 신정훈 감독님은 분명히 한 칼이 있을 거. 이미 이제 그 만든 작품만으로도 엄청난 걸 보여주셨지만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 그러나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잡지하는 사람들이 열광했던 감독이기도 했죠. 근데 저는 이게 잘 만든 작품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 보면은 조금 재밌을 수도 있는 작품이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재밌는 영화라는 게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당시에 그 한국 패러디 영화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걸고서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니까는 1900, 진짜 재밌었어요. 영화 제목이 재밌는 영화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00년대 그 소위 말해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그 뉴웨이브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상업 영화의 어떤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패러디도 가능했던 그런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만큼 많은 작품들이 새롭게 쏟아지고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도 극장에 가서 볼만한 내가 이제 그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할 만한 작품이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좋아하는 뭐 팬층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2차 가공해서 나온 영화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때 이제 만든 게 재밌는 영화여서 제발 재밌기를 바랬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많은 장면들을 다 녹여낸 거여서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재밌는 영화는 재미가 없고 무서운 집은 무섭지가 않아. 자,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집에서 봤을 때가 웃으면서 봤을 때 부모님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은 추억이 있는데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죠. 극장에서 리마스터링으로 GV까지 들으며 편하게 웃으며 감상을 주는 상상도 못하는 영화에서 수많은 개그씬이 혹시 인상 깊은 개그씬이 있으신가요? 저는 불난집의 선풍기 돌리니 아니 진짜 선풍기 돌리니 깜짝 놀랐네. 터지셨어요.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사실 이 작품이 코미디 영화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진지한 것보다 좀 각자 웃기다는 얘기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뜬차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시기에 누군가 그 GH 사단이라고 불렸던 에어플레인과 통할탄 사나이 시리즈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통할탄 사나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각 편당 거의 한 몇 번 정도 갔나? 7일 정도 엄청 자주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딱 그대로 따른 장면들이 몇 장면 있긴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왕창한이 이제 그 잠자리 하고 난 다음에 담배 피러 갈 때 그냥 프레임 바깥에서 부스 카메라 밖에서 손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고 라이터 불을 켜주고 근데 누가 해주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사실 통할탄 사나이의 굉장히 흔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봤을 때 저는 약간 너무 빵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장면도 장면인데 이 영화의 미술이 정말 분명 이제 그 뼈를 깎아서 그 발톱을 팔아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실 이제 그 이날치 밴드 같은 그 밴드가 같이 조인해가지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 휘황찬란한 청천연세.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의 약간 뽕기 같은 것들과 이제 옛날 것들을 다 끌어들여와서 그 결혼식장 자체를 어떤 축제장으로 만드는 그 화려한 색감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수준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이렇게 좀 약간 결혼식 갈 때도 좀 약간 이렇게 시크해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막 검정색 입고 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정말 그 옛날 어떤 그 지역에서 이제 결혼식 할 때 보면은 그 옛날 지금 이제 어머니들보다 더 전 세대들 이제 그 사진 한번 보시면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있을 때는 그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는 진짜 청천연색으로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들어가는 그 레드 카펫도 여기서는 색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때 봐도 이상했었거든요. 지금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봐도 도대체 너무 이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조금 더 늦게 나왔으면은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그 감독님이 가고자 하는 어떤 그 괴상한 컬트의 방식에 더 가깝게 근접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앞서 감과 동시에 조금 덜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술적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끊는다는데 정자로 바뀌어서 움직이는 그 장면이 진짜 놀랍지 않아요? 정자로 바뀌잖아요, 음표가. 그거 진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근데 한 장면도 못 잊었어요. 다시 보면서는. 대신에 한 장면은 되게 간단한 장면이 있었어. 모든 장면들이 그 태영이 영화에서 옛날 세트에서 되게 막 대충 그리고 막 그 여관 장면도 그렇잖아요. 호텔인가 모텔인가
그 되게 네. 90년대스럽잖아요, 진짜. 한자로 영화 그 안에 네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 하필 그들이 새우잡이배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올 때는 갑자기 엄청난 미장센이 등장을 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여기서 뭔가 영화가 다른 방향으로 갔었었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 감독님이 사실은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구나. 막 그런 장면 있잖아요. 제7의 봉인 막 이렇게 따라해서 막 그 저승 지옥의 사자가 막 이렇게 그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되게 막 그 아스트랄만에 나가는 것 같지만 되게 그 감독님이 가지고 온 소재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온갖 것들을 다 끌어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우잡이 배 얘기하니까 생각났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되게 그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친구는 아니라도 내 선배 누군가가 새우잡이 배에 끌려갔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리얼리티를 굉장히 반영해서 이렇게 좀 꾹꾹 눌러담아서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긴 아니 하거든요. 뭐 과거를 추억하면 우리가 언제나 이제 과거는 뭔가 좋았던 거, 더 인간적이었던 거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신매매가 횡행했고요. 정말로 새우잡이 배에 끌려갔었고 정말로 그런 시대였어요 90년대까지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 이제 이 난장판을 통해서 그 아까 이제 그 김홍표 배우 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검열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뭔가가 해결된 것 같지만 여전히 검열이 존재하고 있던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뭐 날카로운 비판 같은 것들을 여기에 계속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계속 상주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한다는 목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건 거죠. 그런 것들이 감독이 전체적인 눈으로는 시대를 담으려고 했던 것들이 잘 접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 있어요. 왕창환이 풍미를 만날 때 흰티랑 자켓을 입고 오토바이 보는 장면들이 뒤틀린 60, 70년대 미국 청춘 영화의 청춘으로 보이는데 아 죄송합니다. 비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음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웃어요. 네, 원래 이렇게 웃어요. 이러한 반항적인 문화 코드가 그때 어떤 방식으로 유행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는 동갑이시랍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분위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러한 신들로 인해 왕창환이 터전없이 공허를 맴도는 하루크식 청춘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96년생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 오토바이 타고 이런 네. 평은 만약에 이제 김용태 감독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런 평을 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긴 합니다. 끝인가요? 근데 이런 코드가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 그 당시 한국 영화 최고 히트작 중에 하나가 사실 정우성, 고소영의 히트였죠. 히트? 이제는 비죠. 좀 오갈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천장지구 같은 영화들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일단 요즘은 킥보드 타시잖아요. 무조건 청춘하면 오토바이를 타야 돼요. 그 당시에는 오토바이 타고 뭔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가는 게 굉장히 정말 청춘의 어떤 그 반항기를 드러내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근데 해서 이런 게 90년대 확실히 처음 등장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청춘 영화들을 보면 그 청춘들이 완벽하게 체제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 바보소년이라든지 이런 걸작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대중영화로서 나온 청춘 영화들은 사실 뭐 학교라는 체제에 반항한다든지 뭐 엄청난 사회의 어떤 질서에 반항한다든지 그런 캐릭터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80년대에 그런 반항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배우 최재성 씨가 떠오르는데 최재성이 맡았던 역할들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공건한 반항 정도였거든요. 근데 90년대가 되고 90년대가 되면서 확실히 바뀐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90년대에 새로 등장했던 세대는 한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개인주의라는 것을 온전하게 자신의 삶에서 이제 가져오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라든지 이를테면 한국 영화 안에서도 사실상 정말 체제 자체에 반항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어떤 90년대적인 어떤 청춘의 현상 같은 것이 사실 김용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실 때 사실 분명히 그런 뉘앙스를 왕창환이라는 캐릭터로부터 보여주고자 하셨겠죠. 왜냐하면 이 영화가 되게 막 많은 장면들이 굉장히 남자답하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시대에 반항한다. 그러니까 사랑 앞에서 순정.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나왔을 때는 이 흥분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영화는 그러니까는 구식 사랑법과 신식 사랑법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다른 지점 같은 것들에서 오는 충돌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같은 교실 안에서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 체제 안에서 그래도 우리도 숨쉬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었다면 일단 90년대 들어서는 오토바이 타고 나갑니다. 나가서 학교 안 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그런 상상력이 가능해진 시기였었고 이게 되게 지금 이제 그 얘기 미국 영화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 범아시아적인 걸 넘어서 월드와이드로 좀 약간 영향을 서로 많이 받은 것 같은 그 홍콩 영화의 영향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서 이 영화 보면은 거의 글로벌해요. 진짜 아까 이제 뭐 유럽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홍콩 영화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굉장히 이제 그 와이드 80년대 납치 영화 어미도 있었죠. 윤여정 선생님 영화를 액션씬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딸을 납치해간 인신매매범을 찾아서 응징하는 영화죠. 그 작품이 그 당시에 그 시대상과 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시대상을 많이 녹여내려고 하셨던 지점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이 영화를 조금 비판하거나 문제점 지적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야수파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94년, 95년 때 그 지존파, 막가파 이런 그 사회 문제가 대두됐던 시기였는데 사실 이 작품에서 야수파라는 이름으로 특히나 그게 연상이 될 만큼 그 야구 복장을 하고 이제 배틀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때 좀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볼 때는 이게 진짜 좀 되게 파격적으로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구나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지점이어서 사실 그때 저도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그 야수파라는 설정 보고는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김홍파 배우 그런 것들도 문제적 장면이긴 했었잖아요. 누군가가 분명하게 연상되는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그 영화에 등장을 시켰었으니까 그 기타 치는 튜브님 질문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제는 그냥 학교에서 자유롭게 질문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이미 올리고 있어요. 있어요. 네, 학교에서 최초의 컬트 영화라고 명명된 영화에 대해 배웠을 때 김기영 감독님의 한여라고 배웠는데요. 한여를 봤을 때 베토벤 형상 같은 소품들이 나와서 그 시대 부유층의 상징 같은 거라고 배웠는데 미지앙의 첫 씬에서도 베토벤 두상이 인상적으로 나와서 기시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는 근데 네. 컬트 영화라고 하기가 조금 힘든데 개봉했을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중적 흥행작이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김기영 감독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한여를 개봉해서 얻은 수익으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했던 그리고 대중적인 플롯을 가진 영화였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컬트 영화라면은 그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 김기영 감독 작품 중에 그런 작품을 보면 컬트의 어떤 매력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제 베토벤 이런 것들 이제 그 흉상 같은 게 쓰인 거는 그 당시 80년대의 집들에는 70, 80년대 집들의 오브제들이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김기영 감독님 작품은 김기영 감독님 본인의 그 소품들이 진짜로 실제로 많이 영화에 사용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옛날 영화들 보시면은 이런 이제 그 흉상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70년대 영화까지 올라가면은 박제한 우리 집에도 박제한 네. 악어가 있었어요. 박제한 악어랑 아그리파가 걸려있었어요. 악어는 엄청 크잖아요. 진짜 걸려있었어요. 80년대 그런 게. 네, 그 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밤에 그 이제 그 복도식이 나무로 보통 집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이 벽도 나무고 천정도 마루도 나무여서 삐걱삐걱 거리면서 그 이제 이 박제된 새들이 그 주인공을 쳐다보면 장미 배우 같은 분들이 막 이렇게 공포에 떠는 이런 것들을 효과적인 장치로 많이 활용을 했었었죠. 지지진님,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 영화사의 컬트 망했지만 소수 관객이 맹렬한 지지를 받은 영화는 단 한 편도 없다고 봐요. 자칭 컬트를 표방한 영화들은 몇 편 있었지만
정말 이제 채팅방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긴 하지만 보통 해당 영화에 대한 질문 자체가 꽤 많은데 사실 그런 질문 자체는 사실상 별로 없고 컬트라던가 이런 좀 약간 광범위한 형태의 질문들이 많아서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큰 인상을 못 받으셨나? 뭐 이런 생각이 그게 살짝 아니라 그게 우리가 되신 거야. 영화 끝난 지 아직 1시간이 안 됐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간이 그 있어요. 영화 얘기 말고 90년대 얘기를 막 90년대 바이브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겠구나 하는 거지. 왜 관객한테. 제 관계를 상상한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컬트에 대해서 이렇게 워낙 많이 올려주시니까 사실은 이 뮤지엄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컬트라고 하려면 그래도 이렇게 어떤 그 집단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최소한 어떤 동호회라도 이렇게 생기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김경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런 네. 처음 회고전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모여서 그 김경 감독님의 어떤 기일에 맞춰서 이렇게 막그 행사를 벌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런 움직임도 있긴 했어요. 근데 사실상 뮤지엄은 완전히 잊혀졌던 작품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신정환 감독님이나 윤성호 감독님이 이제 포텐 폭발이 기대되는 듯한데 윤성호 감독님이 이미 이청으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셨네요. 근데 세 분이 생각하시는 이 두 감독님의 작품 중 베스트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올려주신 계속 올려주시는 지지지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사실 태국 영화에 대한 특별전을 하면서 이제 고른 작품이 뮤지엄이고 그 뮤지엄이라고 하는 작품을 4K로 리마스터링해서 이런 토크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이렇게 지지진님께서 올려주신 이 말에 굉장히 조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왜 이 감독이 관객분이 베스트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지지진님은 네, 엄지척 제이지님께서 신정환 감독님이나 윤성호 감독님의 작품 중 베스트를 뽑아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대답해 주세요. 어디죠? 어디죠요? 네. 신정욱 감독님 베스트는 전 차오입니다. 자, 저는 뭐 시실리 킬로미터는 진짜 뭐 그거를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네. 그나마 우리가 이제 컬트라고 부를 만한 식의 어떤 그 제일 가까운 형태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를 통해서 또 신정환 감독님을 추억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 시실리 1km는 제가 지금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대만에서 리메이크가 됐었어요. 작년 부천국제영화제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그 리메이크된 작품이 오기도 했는데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그 약간 이제 그 한국 영화의 이 장르가 다 다양하지 않다라는 어떤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90년대가 좀 재밌었던 거는 지금 이제 그 컬트라고 뭐 이후에 뭐 평가를 하든 안 하든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또 이제 뭐 액션 영화도 있고 뭐 멜로 영화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코미디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들이 감독의 개성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거를 크게 가두지 않는 어떤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제작 기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대기업 체제로 이제 그 제작 투자들이 이제 너무 이제 공고하게 확립이 되고 학교에서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런 상상력이나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범위들이 좀 좁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뭐 이제 그 영화 보면서 어떤 때는 좀 굉장히 잘 만든 수작들이 계속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좀 동화 반복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결과물이 좀 삐죽삐죽 튀어나오더라도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토대가 있었다라는 게 저는 지금 지금에 와서 이제 뭐 K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제 영화든 아니면 뭐 시리즈든 어떤 방식으로든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이런 데는 이 기반은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개성이 없어지고 있죠. 확실히 2010년대의 한국 영화는 아마도 한국 영화에서 개성이라는 것이 쏙
쏙 빠져나가기 시작한 시대로 저는 기억될 것 같아요. 그리고 90년대 영화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X세대는 90년대를 마치 잊혀진 한국의 골든에이지로 망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90년대가 그렇게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 반성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당시에 분명히 터져나왔던 것들이 있었죠. 이를테면 이제 문민정부가 되고 군사 정권에서 이제 바뀌면서 일본 문화도 대중 이제 그 합법화가 되고 네. 그리고 서구의 어떤 영화적 물결 같은 것들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영화들이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지영 같은 실패작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명세 같은 거장이 탄생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을 해보면 과연 2010년대에 와서 이명세 감독님 같은 분의 시나리오가 시놉시스가 CJ나 쇼박스에서 수십억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그맨 같은 작품들도 지금 봤을 때 막 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컬트적인 성격 강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감독들이 현실만 가지고 재료로 영화를 만들잖아요. 일단 이상한 굉장히 판타지 장면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문민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어목한 시절이 그러니까 뭐 이 어목한 시절이 있어야 무슨 이제 그 문화적 콘텐츠가 풍부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목한 시절이 있고 나서 어떤 방식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정말 분출하려는 욕망이나 그런 것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례로 알모도바르 같은 감독만 보더라도 그 전에 그 독재 정권에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후의 세대의 감독들은 그것들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상을 더 펼칠 수 있고 자기의 개성을 가진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어떤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화를 딱 보고 영화 끝나자마자 이러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한국 컬트 영화라더니 내가 지금 본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래도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년대 한국 영화의 최초로 뭔가 개성이라는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폭탄처럼 망한 영화도 있고 이지아처럼, 그리고 굉장히 크게 성공한 영화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 90년대, 그러니까 태국 영화사가 사실 90년대 이후에 뭘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뒤로 사실 어떻게 보면 찬란한 유산을 남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라진 영화사가 되는데, 저는 처음에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에 태국 영화사 제작자 이태원 이름이 딱 그 크레딧이 등장할 때 마치 골든하베스트 그 로고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약간 이상한 감동 같은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오래된 한국의 영화사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약간 90년대라는 시기에 터트려본 마지막 약간 흑단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흑단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이 영화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주영이라는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의미가 사실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려고 하죠.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메이저 영화사에서 이런 작품이 이렇게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 김용태 감독님의 인터뷰를 찾아봤을 때 나름대로 충격적인 내용은 그거였으니까 태국 영화사에서 이제 통과는 됐는데 그 제작팀, 연출부를 꾸리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출부랑 이 제작팀을 꾸리는 과정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 회사의 통과는 오히려 더 쉬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어떤 개성이라 그럴까? 이런 점들이 이 영화랑 아무래도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참 통과는 진짜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포인트네요. 회사의 통과는 오히려 쉬웠다라는 게 되게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영화 만들 때 회사의 통과가 장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점수도 나오기도 하지만 한 장면에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사실 영화가 우리한테 기억되는 그 장면이나 어떤 순간들은 되게 불필요한 어떤 순간에서 오거든요. 그 영화를 기억하는 어떤 그 가닿는 지점들은.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세련된 방식의 영화들이 정립이 되면서는 오히려 그 불필요한 장면들을 다 덜어내니까 영화가 그 불균질한 매력이 없어지면서 그냥 잘 만든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좀 가게 되는데 이 이태원 사장님의 이제 대표님의 진짜 그러니까 그냥 한 장면만 보고 통과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굉장히 낭만이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그 태음 영화사 안에서도 굉장한 괴작. 그 태음 영화사는 어쨌든 상업 영화를 만들고 이후에는 이제 임권택 감독님, 저희 이제 그과 같이 정희석 촬영 감독님과 같이 이 국제 영화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칸느, 베를린, 베니스에 가는 그런 수작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제 목표심을 가졌던 영화사인데 그 안에서 그런 숨통을 열어줬다는 거 젊은 감독들한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영화를 살찌우게 한 비만은 아닙니다. 네, 살찌우게 한 그런 운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질문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질문? 네, 1시간이 넘어서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질문 검을 받고 오늘 이제 그 미지왕 그 위대한 유산 태음 영화라는 기획전으로 이제 그 만나본 시간을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있어요. 우리원조 팀 관련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배순탁 작가랑 영화 관련 책을 썼는데 또 김미영 PD라고 저기 방구석 일리알 PD님이랑 저희가 같이 책을 썼습니다. 언제 출간되나? 뭐예요? 질문인데. 책, 우리 책. 책을 홍보해야죠. 그러니까 책이 언제? 근데 실제로 몰라요. 아마 요즘에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되게 조만간 지금 편집 작업 중이어서 조만간 출간이 될 거여서 유튜브에서 정확한 출간 날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밖에 없어요. 옛날 얘기 막 엄청 옛날에 막 잡지 망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왜 막 잡지 기자를 하게 됐는지. 근데 X세대 영화관들 한풀이 같은 책이에요, 약간.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진짜 제가 아까 그 김홍준 원장님이 새로 이제 그 임기를 맞이하여 오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런 태음 영화전 이런 거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미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대성에서 관객들이랑 만나게 하는 기획전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약간 사각지대에서 당연히 응답 평가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 좀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이번에 이제 강수영 배우님 이제 소식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배우로서의 그런 그 조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이제 그 수상과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비어 있는 구멍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태원 영화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너무 많이 우리한테는 계속 영화가 제작되고 개봉하고 오고 수상하고 평가받고 이런 영화사였기 때문에 그냥 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각 잡고 평가를 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미지영 같은 영화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들은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께서 굉장히 좀 좋은 기획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주최 측에 지금 찬사를 보내면 마무리가 하시네. 앉아 계시면 알고는 계속 근데 저는 이 작품 동의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끔찍한 혼종 이거를 또 바꿔갖고 끔찍한 끔종이라고 이렇게 막 유행어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쓰시잖아요 SNS에서. 저는 정말 그게 약간 표본가루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미지왕은 제가 해외 다른 어디서도 좀 보기 힘들었던 보기 힘든 그런 끔찍한 끔종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말하려고 되게 힘들어요. 그 오프닝에 있는 그 멘트 자체도 그래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 쓴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고 잔판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잔판호로 그 펠리니 감독의 길의 그 철학사 주인공 안소니 킴이 연기한 그 주인공 이름이 잔판호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 그 잔판호가 그 영화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안소니 킴이 어딘가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안소니 킴과 잔판호는 어쨌건
그 영화 안에서만 같은 인물인 거지 별개 인물인데 약간은 뭐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 그대로 이 오프닝에 그 뽑아놓은 문구 자체가 이제 솔직한 끈적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셜미디어에 보낸 영화물이네. 영화 네. 다 가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번에 다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막 때려넣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좀 질서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쵸. 아니 왜냐면 이분이 해야겠어요. NIL 출신의 배우자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냥 망가는 영화가 아니고 엄청 고도의 많은 영화들을 유학 가서 뭐 하셨겠어요. 엄청 영화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때려넣은 게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4K로 복원도 된 마당에 더 이렇게 계속 보시면은 이 액자식 구성이든 아까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그 많은 영화들의 원정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은 정말 여러분의 영화적인 그 어떤 지평도 더 넓어질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겠습니다. 좋게 어쨌든 마무리하시죠. 저는 4K로 복원이 됐으니까 네. OTT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네. 언젠가 시간 날 때마다 찾아볼 수 있게 그러고 싶어지는 영화이긴 하거든요. 이주환이. 네. 어쨌든 네, 조상기 배우님 아직 이제 그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많은 그 얼굴 근육 활용한 작품들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그럼 오늘은 저희가 무비건조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인지 미지양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지양 때문에 혹시 저희를 이렇게 팀으로 오늘 보게 되셨다면 무비건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 세 사람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무료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